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는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 만나고 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은요, 이런 추석 명절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 전부터 부산하잖아요. 그 이슈들이 추석 명절 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빌어서 하나하나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좀 예상치 못하게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들도 좀 있었는데요. 복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통일하지 말자.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치를 그만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자기가 앞으로 뭘 하려는지 그부터 얘기해야 될 텐데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한 네. 원래 근원부터 따지고 가면요. 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특수관계로 이미 규정이 돼 있었어요. 91년도 남북합의서를 통해서는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규정해 놓는다. 이 특수관계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으로 적대국가라 할더라도 합의서를 통해서 특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서로 간에 물자 교류도 하고 인적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북의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 처벌이 됩니다. 네. 왜? 회합통신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호혜적으로 서로 인정이 된 건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원래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만 해도 한 민족으로 인정하다가 민족론을 내세우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12월 이후로 이게 국가론으로 네. 바뀌었어요. 점점 그것이 강화되다가 급기야 두 국가로 나눠서 살자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남북관계 통일관계에 대한 남북 단체들이 있거든요. 북은 이미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남도 따라서 해체했거든요. 서로 대화할 상대가 안 되니까 대화할 통로가 없으니까 서로 해체한 상태에서 북에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낸 거에 따라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자. 이 상황은 서로 민족 간에 서로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통일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상황은 일단은 평화적으로 전쟁 나지 않는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좀 그만두자. 이 한반도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참 이게 좀 네.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통일전 독일로 가보죠. 당시에는 그 1971년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이게 공산당이에요. 동독 공산당의 서기장에 취임한 호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국가, 이 민족, 이 국가론을 내세웠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질적인 사회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두 가지 국가가 되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 서독과 공산주의 국가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도 자본주의 민족이고 사회주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호네커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동독 공산당은 서독을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벽을 친 거죠. 너네랑 같은 민족이었는지 몰라도 이젠 다른 민족이야 라고 해서 아예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실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북은 남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핵무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북은 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르게 살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르게 살다 보니까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아예 다른 국가로 살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임종석 실장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맞는가? 사실 그 이름은 헌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다 우리나라 영토이다라고 네,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쨌든 어떻게 될든 헌법 고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드러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는 뭐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임종석 실장이 9.19 공동 합의했던 부분을 기념하는 기념식 자리에서 이야기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기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더 비판받는 건 그 아이디어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두 국가다라고 이야기 선언한 거를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래 우리 두 국가다. 통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이 기조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지 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 긴장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예 담 쌓고 지나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이 영영 외국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한 민족이 잠시 나눠져 있는데 수천 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분단 70년이라는 거, 80년이라는 거는 그 순간의 세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린 남남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네. 이야기가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임 전 실장 이야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전쟁 위기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툭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꺾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특검 법안 추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자칫 이념 논쟁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른 것이 덮일까 이렇게 그래봤자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 일단은 이념적으로 좀 정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자 네.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학생 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통일운동을 했단 말이죠. 네, 임수경 전 의원을 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다 라고 안철수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국가론을 주장했다라고 임종석도 두국가론을 주장하냐? 그거는 북한에 굴종하는 거 아니냐? 빌미를 평화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형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고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굴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충북이라고 네,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현재의 헌법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흡수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복절에 이어서 이념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살다 이준석 변호하기는 처음. 이건 또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그걸 두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발언을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 주말 사이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지금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정치권의 진짜 파장이 상당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볼까요? 방송을 통해서 저도 양심 고백을 하나 해야겠네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정치권에 있는, 그러니까 기자라든지 평론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공천에 개입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모를 뿐이지,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대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뉴스토마토는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밝혀진 것이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한다. 그런데 물증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고만 있지 얘기를 안 한 거죠.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총대를 맬까 했더니 뉴스토마토에서 총대를 맸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원수지간이어도 할 말이 없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게 변호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감싼다는 그렇죠. 표현인 것 감싼다는 것이죠. 편든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내보낸 보도 기사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 지난 2월 29일 칠불사 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칠불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 오래된 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났다. 네. 논지는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폭로할 테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지난 2월 29일 뉴스토마토에서 이 얘기를 요구했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해당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저런 현역 의원을 이렇게 당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허술하다.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로 허술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나고 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소에 이준석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감싸는 겁니다. 즉 이준석 의원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가 여기서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살다 이준석을 변호한 날이 있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야기가 팩트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제 즉각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제보받은 내용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많이 허술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사실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밤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천 개입이라고 볼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선거 전에 네. 각 당이라든지 각 당의 핵심 메신저들한테 또는 평론가들을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평론가라든지 기자들한테라든지 정말 많은 뭐랄까 폭로성, 문자, 네. 폭로성 막 이런 게 네.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 그 대선 직전에는 어떤 막 그 문자가 막 쏟아졌냐면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혼한다 막 이런 내용까지 네. 막 쏟아져 신빙성 없거든요. 네. 막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다 발표하거나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성이 똑바로 박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원이든 기자든 평론가든 다 걸러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문자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내가 이거를 폭로해서 개혁신당이 선거할 때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해줄게. 나 비례 1번 줘.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당연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하고 쫓겨나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 한 명이 아쉽긴 하지만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걸러냈다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네.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가 역풍 맞거든요. 그래서 걸러냈는데 여기에 대한 팩트냐 아니냐는 나중에 김건희 특검이 뭐 이걸 통해서 밝혀낼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건 팩트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심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전 팩트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회동을 가졌다는 이 칠불사라는 곳 방금 이제 정치인들이 좀 자주 다녀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이 장소에서 자주 회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칠불사의 존재를 처음 들어봐서요. 네. 칠불사가 어떤 데냐면요. 네. 가락국시조 김수로 왕의 네. 7 왕자가 외삼촌이 인도 승려 장유보옥 선사를 따라서 수도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네. 이게 1세기쯤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서가 깊어서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은밀하게 만날 때가 많아요. 조용하게 그렇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일 조용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밀한 술집 같은데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절. 그리고 솔직히 그 좀 이름 좀 있고 얼굴 알려진 사람들 술집 드나들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절에 가서 조용한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아자방이라는 데가 유명합니다. 아자방이요? 방이에요, 방. 아, 네. 방인데 이 방 구조가 제가 그림을 하나 제공한 게 있는데
아, 이게 네. 예, 저 그 칸막이 친 게 있죠. 아, 네. 칸막이 친데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게 명상하는 데입니다. 근데 아, 위에서 바라보면 아자처럼 생겼어요. 아, 한자 아자처럼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아자방인데 여기가 한번 불을 때면 온기가 100일 간다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스님들 이렇게 명상하는 데니까 아, 네네. 얼마나 이제 보안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네. 얼굴 알려진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데 와서 서로 조용하게 밀담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이거 문화유산이에요. 네. 그 많은 정치인들이 이 낙선이든 아니면 당선이 되든 이런 데 와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예,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칠불사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는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좀 사뭇 다른 뉘앙스가 좀 읽혀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쫓아낸 국민의힘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소위 얘기해서 실드를 친다, 네. 감싼다라는 것을 보면서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미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현재 소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쪽과 모종의 약속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니면 사람들이 더 있어요. 이상의 좀 확산을 좀 예, 막고자. 확산 막자고 서로 이게 네, 네. 이야기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한동훈 뭐 대표라든지 네. 이렇게 모종의 약속이 있다라고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음모론을 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는 그야말로 정권이 탄핵받는 이야기거든요. 권력이 탄핵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뉴스토마토 문 닫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기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야기했어요. 왜 한꺼번에 증거하고 이게 다 내놓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그 기자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 장기전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토마토도 자기의 사명을, 그러니까 회사의 운명을 쥐고 보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탄핵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준석 의원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는 나는 모르쇠가 맞다고 봐요. 정치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당해서 컨트롤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손절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더 이상 커지기를 원하지 않고, 왜냐면 커져버리면 자기가 그 중심으로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손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모종의 약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 음모론이 튀어나올지는정 난 모른다. 이 말이 맞다라고 감싸는 형국이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함께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2022년에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뭐 여론조사 업체 대표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떤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정책 책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 바닥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 브로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기 직전까지 제 직업이 정치 컨설턴트였어요.
정치 컨설턴트는 정확하게 정치인과 계약을 통해서 당신의 컨셉을 잡아주고 정치인의 컨셉을 잡아주고 또 정치인이 하는 연설이라든지 연설문 같은 것도 써주고 자서전도 출판해주고 하는 전체적인 홍보 대행을 하는 것이 정치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 전략을 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미국엔 굉장히 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꽤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정치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는 평소에 활동을 안 해요. 아, 그러다가 선거 한 1년 앞두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명함에는 이렇게 뒷면에 빼곡하게 이력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 이력사항이 어떤 이력사항들이냐? 어디 향후회 회장, 무슨 동창회 회장,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봤을 때 와, 이 사람 조직이 대단하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함을 주죠. 보면은 정치인,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늘 목말라 하는 것이 인맥이거든요. 조직이고. 제 뒤에 이쪽 조직은 한 2,000표 되고 저쪽 조직은 좀 많아야 한 10,000표 되고 뭐 이래버리면 정치인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봐야 할까요?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기일 수가 있고 지금은 다 이제 추정이고. 네, 추론이고 실제로 근데 정치 브로커인데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관련돼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저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꼼짝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런 정치 브로커, 소위 얘기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2명인 것 같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상석에 이 명태균이 앉고 네. 하석에 김영선 전 의원이 앉는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여러모로 조직과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명태균 씨의 파워가 그야말로 김영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좀 명확하게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공천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파생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김영선 공천 된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이전 선거에서 공천된다는 얘기 명확하게 됐고 그 다음 아웃된다라는 것까지 먼저 얘기가 됐고 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정적으로는 현재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일지언정 실질적인 파워를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목소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추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감싸야 되는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론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중심으로 한 그때 공천 반성해라 이 정도만 나오지.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공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과 연결이 돼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이 더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언제까지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에 김영선 의원 말고도 다른 사례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의 후폭풍들은 저희가 또 추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당황했을 텐데 진심으로 미안. 누가 누구에게 좀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요?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호남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네. 월세살이 하고 있다고 월세살이를 기사 하고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느 당이나 다 가능한 것이지만 특히 조국혁신당처럼 당세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12석밖에 안 되니까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력 집중이죠. 화력 집중을 위해서 호남 가서 월세살이를 하는 겁니다. 부산 금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아마 대체적으로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부산 금정은 관두고 여기 소위 얘기해서 월세살이를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자리를 이렇게 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정말로 정청래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하고 네. 저 빈자리를 지금 촬영을 그렇죠. 했던 거죠. 정청래 위원장하고 조국 대표가 되게 친해요. 아, 네. 그건 제가 압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는데 조국 대표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거니까 네. 안 온 겁니다. 네. 안 오니까 정청래 의원이 조국 대표 안 나왔는데 이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사진 찍고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장난식으로 네네네. 조크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퍼져가면서 좀 심각해진 건가요?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 워낙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네네. 보니까 장난삼아 아니 방송 시간인데 왜 진행자님은 이렇게 늦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한 거예요. 친한 맞잖아요. 사이에는 할 수 네, 있는 친한 사이에 얘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것이 퍼져나가니까 지지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아, 아니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니 필리버스터 할 걸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감쌀 여지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럴 줄 모르고 참석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청래가 당황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좀 새 확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지역구 후보는 안 내겠다 이런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기조가 좀 달라졌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현실에 가면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언론 않아요. 보도에서는 일부러 자꾸 이렇게 언론 민주당과 보도에서 조국 왜냐면 보도에서 네. 클릭수 올리려면은 네. 조국 혁신당 바짝 날서 있고 더불어민주당 바짝 날서 있고 엄청나게 싸워야 네. 어떻게 싸우지 하고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습니까? 네. 클릭수 높이기 장사하는 거 현실에 가면요 그렇게 막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 그러려니 했다. 그건 그렇고 영세 정당 자신의 조국 정당 네. 너무 압박하지 마라. 영광에서 만나면 하이파이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네. 네.
소위 얘기해서 짱끼리는 서로 이렇게 잘 통했어요. 근데 밑에 지지자들 싸울 수는 있어요. 네. 싸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너머를 봐야죠. 지금 소위 얘기해서 그 워낙 재보궐선거라든지 다음 뭐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위원장이 사과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네네. 아 죄송해요, 아 농담 삼아 했는데 이렇게 돼요, 마음 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쯤 된 정치인의 사과를 넘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봐야 된다. 즉 2027년 대선을 전제로 조금 더 앞서 2026년 지선까지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려운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먼저 제기하고 그런 그러니까 훨씬 정의당보다 민주당에 훨씬 더 밀착되어 있는 이격거리가 작은 정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정말 그 집요하리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는데 조국혁신당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한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언론들은 장사하느라고 막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그 밑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물밑의 흐름, 소위 얘기해서 행간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 행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행보를 한다. 이번 이번 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친한 모습도 보이고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예언합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략적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또다시 거부권 정국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국내 정치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본회의가 개최됐고 이 안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서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여당이 곧바로 이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또 건의한 상황인데 모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까요? 어떨까요?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입법 강행해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표결 갈 것이고 법안 폐기가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악순환이라고 하죠. 네.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건에 관련돼서 당연히 이 부분은 공천 개입까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서서 쉴드를 친다, 나서서 보호한다, 막아준다 이러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24일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내일이죠, 거부권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을 붙인다라고 민주당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경우 또다시 본회의 상정 법안과 의사일정 두고 충돌하게 되겠죠.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거부권 정국, 아이고 지겨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모두 퇴장한 상태로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제3자 추천안을 이제 또 반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표결로 들어갈 경우에 과거보다는 이제 좀 여당이 이탈하는 표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보시나요?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왜 제3자 추천, 소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제한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과거와 별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것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거에서 다른 나머지 세 명의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검 받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요소로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리고 나니까 한동훈 이 측에서 그 다음 내세운 것이 뭐 다른 조건 내세우고 그것도 받고 다른 조건 내세우고 그것도 다 받아버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특검 법안이 포함된 거 요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낸 그러니까 민주당이 낸 안과 원래 한동훈 대표가 냈던 제3자 특검법이 차이가 있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서로 이야기해서 충분히 합을 맞출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혀 다른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토론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아예 토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르지가 않는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한동훈 대표가 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같은 야당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이 국민의힘 같이 여당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특검법이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찬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더라고요. 근데 이 독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은 좀 상황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기류를 좀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네.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네. 것이 언론에 퍼져나갔잖아요. 네네. 이 자체에 대해서 친일 쪽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되기 전에 기사가 먼저 나간 그렇죠. 부분이 그런 아직 건가요? 대통령실은 답도 안 했는데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먼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독대는 이게 봉건적인 용어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최고 대통령한테 1대1 면담 신청인 것이죠. 근데 면담 신청할 때 언론사에다가 나 면담 신청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껄끄럽지만 안 받아들이기도 뭐한 이미 무슨 주제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나오지 않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 얘기 나오겠죠? 그걸 김건희 여사 좀 자제 좀 시켜라 라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기도 껄끄럽고 안 받아들이기도 껄끄러우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도가 된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문제가 가장 먼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좀 상황을 보자라는 거는 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가 이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도 사실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2년 구형, 사필 규정대 정치 탄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지난 대선에서 이제 허위 사실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양형 기준상으로는 뭐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참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고 해요. 허위 사실 발언이잖아요. 네. 허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 발언인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직원을 몰라봤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어딘가요? 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 뭐 이 두 가지가 가지죠.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주로 네.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 알았느냐 몰랐느냐 매우 주관적인 상황을 바깥에서 너 많이 알았잖아. 아니 너 덜 알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2년이 구형된 거예요. 네. 구형이라는 것은 검사가 이제 이만큼 벌을 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결론 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친밀하게 많이 알았는데 몰랐다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이나 협박을 한 거 아닌데 압박이나 협박을 했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느낌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평가하기도 애매해요. 네. 근데 검사들은 상대방 뇌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아는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검찰에 구형만 나온 상태라서 아직 1심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곧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대표직 계속 수행하고 당 장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부분,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무죄 선고. 근데 이미 무죄 선고가 됐던 부분이 다시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돼서 돌려놓은 건데 검찰이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있을 재보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근데 재보선 영향에는요, 네. 이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재보선이라는 것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조직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조직표가 움직인다는 것은 각 당의 그 소위에서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은 다 알려진 상황이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미있었던 반응이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통상적인 구형이었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뭐 제가 이제 뭐 딱 얘기해드리기 좀 그런데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한동훈이 금도를 벗어났다 이런 취지던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굉장히 영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당들 의원들 중에는 잘 싸우는 사람을 알아요. 네.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의원들과 그렇게 격렬하게 잘 싸웠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됐고 정치로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통상적 구형, 통상적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자기 의견이지만 사실 이번 사항이 2년까지 될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정치 똑바로 배웠어야 한다. 그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한 건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구선이 괜히 정치 구단이 괜히 정치 구단이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호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과 또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